한 달에 단돈 4만 원. 중국의 한 청년이 1년을 버티는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멀쩡한 대학을 나오고도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 드러누운 겁니다. 게을러서라고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가계부를 한 줄씩 뜯어보면 소름 돋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할수록 손해주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이 셈법, 왠지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 4만 원의 비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한 달에 4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되는 돈일까요? 우리 돈으로 하루 1,300원 남짓입니다. 편의점 김밥 한 줄 사 먹기도 빠듯한 액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는 이 돈으로 1년을 버티는 청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 누워버린 사람들이에요. 중국에서는 이걸 탕핑이라고 부릅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평평하게 드러눕다라는 뜻이거든요. 집도, 차도, 결혼도, 아이도, 심지어 소비까지 다 포기하는 겁니다. 딱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벌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눕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그냥 게으른 청년들의 핑계라고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탕핑은 끝없는 경쟁에 맞서는 일종의 소극적인 저항이거든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아예 판에서 내려오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가난해진다면 여러분은 계속 뛰시겠습니까? 차라리 누워서 체력이라도 아끼는 쪽이 합리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감정이 한 사람의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말이 처음 퍼진 건 2021년 4월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중국의 인터넷 게시판인 바이두 친바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뇌화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제목이 강렬했습니다. 드러눕는 것이 곧 정의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2년 동안 정규직 없이 한 달에 200위안짜리 아르바이트만 하며 살고 있다고요. 200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한 달에 약 4만 원입니다. 직장인이 점심 두세 끼 먹을 돈으로 한 달을 통째로 산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생활이죠. 그런데 이 짧은 글 하나에 청년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처음 170명이던 게시판 인원이 순식간에 20만 명 가까이 불어났거든요. 작은 동네 모임이 며칠 만에 광역시 구 하나가 통째로 모여든 규모로 커진 셈입니다. 당황한 건 중국 당국이었습니다. 결국 이 글도 게시판도 검열로 흔적 없이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한 번 누운 청년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글이 지워지자 이번엔 사진으로 번졌거든요. 침대에, 바닥에, 잔디밭에 대자로 뻗은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글은 검열로 지울 수 있어도 누워있는 자세 사진까지 일일이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나중엔 늘어지게 누운 고양이 사진, 옆으로 비스듬히 기댄 불상 사진까지 이게 진짜 탕핑이다 라며 퍼져나갔어요. 거창한 구호도 없고 거리로 뛰쳐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 안 일어날래 라고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웃자고 올린 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 일어서고 싶지 않다는 청년 세대의 진심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게을러서 누운 게 아니라는 점, 바로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멀쩡한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도대체 왜 일어서기를 포기했을까요? 그 첫 번째 단서는 다름 아닌 시간에 숨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단서를 중국 청년들의 하루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는 996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그것도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하루 12시간씩 주 6일이니까 한 주에 72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나라 직장인이 야근 없이 주 5일 꼬박 채워 일하면 4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996은 그 시간의 거의 2배를 일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의 시간을 갈아 넣는 셈이죠. 자, 우리 기준으로 더 따져볼까요? 한국은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연장 근무를 다 끌어모아도 주 52시간이 산한선입니다. 그런데 996은 그 52시간마저 20시간이나 넘겨버립니다. 우리라면 법이 막아섰을 일이 그곳에선 그냥 평범한 일주일인 겁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이 996이 합법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1년 8월 2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직접 나섭니다. 996은 불법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중국 법이 정한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초과 근무도 한 달에 36시간까지가 한도입니다.
996은 이 선을 한참 넘어섰죠. 자, 그럼 판결이 나왔으니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선언했는데도 현장의 관행은 그대로 굴러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최고법원이 안 된다고 한 일이 회사에서는 여전히 당연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청년들은 여기서 깨닫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구조는 나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요. 야근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견디라고만 하죠. 사실 이 분노는 판결이 나오기 한참 전부터 끓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2019년 개발자들이 GitHub라는 사이트에 모여 996.icu라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GitHub는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이 코드를 공유하는 공간인데 그 한복판에서 항의가 터져나온 겁니다. 996으로 일하면 결국 중환자실, 즉 ICU에 실려간다는 자조였죠. 당시 청년들의 말이 가슴을 칩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자본가의 노예일 뿐이고 남는 건 병뿐이라는 거였죠. 젊음을 통째로 회사에 바쳤는데 손에 쥐는 게 망가진 몸뚱이 하나라는 겁니다. 속으로 삼키던 한숨이 사회의 목소리로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청년들을 짓누른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단서는 나이입니다. 중국에는 35세의 저주라는 말이 돕니다. IT나 제조업에서 35세가 넘으면 채용을 꺼리고 구조조정 때 가장 먼저 잘려나간다는 겁니다. 한창 일할 30대 후반에 경력이 쌓일수록 오히려 짐이 드는 구조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35세 이전엔 회사가 나를 인적 자원이라 부르지만 35세가 넘는 순간 나는 그저 인건비가 되는 겁니다. 키워야 할 자산이 아니라 줄여야 할 비용으로 취급받는 거죠. 같은 사람인데 생일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호칭이 바뀌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죠. 35세가 넘어 한번 해고되면 그중 약 3분의 2는 6개월이 지나도 다시 일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열의 6, 7은 반년이 지나도 갈 곳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걸 지켜보는 20살 청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차피 35살이 되면 똑같이 버려줄 텐데 지금 왜 나를 갈아넣냐는 계산이 섭니다. 정해진 유통기한을 알면서 자신을 소모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이건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40대 직장인이 느끼는 희망퇴직의 공포와 묘하게 닮아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청년들은 게을러서 누운 게 아니었습니다. 죽도록 일해도 노예 취급, 나이가 차면 비용 취급, 일이라는 게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나를 갉아먹는 구조였던 겁니다. 끝없는 노동과 정해진 유통기한, 이 두 가지가 한데 겹쳐지자 청년들은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정말 드러눕게 만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계산기였습니다. 자, 이제 그 청년의 가계부를 한 줄씩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천천히 따라오세요. 종이도 계산기도 필요 없습니다. 숫자가 워낙 단순해서 금방 끝나거든요. 먼저 이 청년이 도시로 나가서 저임금 일자리를 잡았다고 해볼게요. 정확한 임금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한 달에 약 4,000위안을 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위안을 우리 돈 약 190원에서 200원으로 잡으면 한 달에 대략 76만 원쯤 손에 들어오는 셈이죠. 자, 출발점은 76만 원입니다. 여기서 하나씩 빼보겠습니다. 간 먼저 빠지는 건 방세입니다. 대도시에서 그나마 사람이 누울 만한 방 한 칸에 빌리면 월급의 3분의 1은 그냥 증발합니다. 자, 여기서 약 25만 원이 빠집니다. 이제 손에는 50만 원 남았어요. 한 박자 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교통비와 밥값입니다. 출퇴근 지하철 요금의 하루 3끼, 이것만 해도 또 월급의 3분의 1이 사라지죠. 자, 여기서 또 빠집니다. 다시 25만 원이 날아갔어요. 절반이 증발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25만 원 남짓. 여기에 통신비까지 더하면 손에 쥔 돈은 처음 76만 원의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자, 벌써 가계부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마지막 한 줄이 남았거든요. 바로 인터넷 대출, 중국말로 왕따이 상환입니다. 학자금이 든 생활비든 한번 빌린 돈을 갚는 순간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가계부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이 왕따이가 왜 그렇게 무서울까요? 신화통신이 2025년에 보도한 피해 사례를 보면요, 이자보다 보증 수수료가 더 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빌린 원금의 20%에서 30%를 수수료로 떼이는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0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받기도 전에 2, 30만 원이 빚으로 얹히는 구조인 거예요.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빚 30만 원을 등에 지고 출발하는 셈이죠. 이러니 갚아도 원금은 종처럼 줄지 않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늪. 이게 왕따이의 진짜 얼굴입니다. 자, 이제 다 더해볼까요? 76만 원으로 시작한 가계부는 방세, 밥값, 통신비, 그리고 빚을 차례로 지나면서 0원에 가까워집니다. 운이 나쁘면 마이너스죠. 한 달을 죽도록 일했는데 손에 남는 건 고작 다음 달에 갚아야 할 빚뿐입니다. 일하면 마이너스, 이 한마디가 청년의 통장에 그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반대 선택을 한 청년이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 고향이나 작은 도시로 내려가서 그냥 들어눕는 겁니다. 탕핑의 원조는 한 달에 단돈 200위안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이죠. 일은 거의 안 합니다. 대신 빚도 없고 비싼 방세도 없습니다. 자, 두 가계부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한쪽은 도시에서 한 달 내내 죽도록 일하고도 마이너스, 다른 한쪽은 작은 도시에 누워서 단돈 4만 원으로 영원을 지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일까요?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해요.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그 대신 포기한 것의 값어치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걸 하느라 저걸 못한 손해를 따져보는 거예요. 도시에서 일한다는 건 시간과 건강을 갈아놓는 일이죠. 그렇게 다 갈아놓고 남는 게 빚이라면 일하는 쪽의 기회비용은 누워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게을러서 누운 게 아니에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누워있는 게 손해를 덜 보는 길이었던 겁니다. 일하면 마이너스, 누우면 0원.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0원을 고르게 돼 있어요. 결국 도시에서 죽도록 일해봐야 남는 건 빚뿐이고 차라리 누우면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한 청년의 가계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름 돋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 청년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똑같은 늪에 빠져 있거든요. 한 사람의 통장에서 고개를 들면 훨씬 더 큰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큰 구조를 증거 4개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빚입니다. 중국 청년을 올가매는 빚은 크게 3종류예요. 집을 사느라 진 주택담보대출, 차를 사느라 진 자동차 할부, 그리고 앞서 본 인터넷 대출입니다. 이 3가지가 청년의 발목을 한꺼번에 묶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2025년 중국 정부가 이 인터넷 대출을 강하게 손봤거든요. 미성년자와 대학생한테는 아예 대출을 못하게 막고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시장이라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칼을 빼들 이유가 없잖아요. 규제가 세진다는 건 거꾸로 문제가 그만큼 컸다는 자백인 셈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집값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새 아파트 가격이 2026년 4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3.5%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무려 34개월째 이어지는 하락이라는 점이에요. 34개월이면 거의 3년입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가 3년 가까이 매달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눈 뜨고 지켜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지금 중국 집주인들이 겪는 일입니다. 특히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보다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낙폭이 더 컸습니다. 청년들이 사는 곳이 바로 그런 도시거든요. 거래도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팔린 집의 면적은 1년 전보다 9.2% 줄었고 그 집들이 팔려서 들어온 돈은 13%나 빠졌어요. 쉽게 말해 사고 파는 양도 줄고 거기서 도는 돈은 더 크게 줄어든 겁니다. 물건은 안 팔리고 가격은 계속 빠지는 거죠. 게다가 이 지방 중소도시들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도 작지 않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중국 전체 생산의 약 60%를 떠받치거든요. 나라의 허리가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경제 용어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물가도 월급도 같이 식어버려서 돈을 써도 경제가 돌지 않는 상태예요.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 중국의 나라 전체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이른바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 0.7%까지 내려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나라 경제 전체에 찬바람이 분다는 신호죠. 한번 이 늪에 빠지면 사람들은 값이 더 떨어질까봐 지갑을 닫습니다. 안 쓰니까 가게는 물건값을 더 내리고 값이 내려가니 사람들은 더 안 쓰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이렇게 낼 수가 식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단서가 가장 섬뜩합니다. 바로 사라진 통계예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023년 6월에 21.3%까지 치솟았습니다. 청년 5명 중 1명이 일이 없었다는 뜻이죠.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 정부가 이 통계 발표를 슬그머니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뒤에 계산법을 바꿔서 다시 내놨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을 빼고 세는 방식으로 말이죠. 정점을 찍자 멈추고 기준을 바꿔 다시 내놨다.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그렇게 다시 나온 수치가 2026년 3월 기준 16.9%입니다. 쉽게 말해 이건 체온계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대신 체온계를 치워버린 격이에요. 그러고는 눈금이 다른 새 체온계를 꺼내든 거죠. 여러분, 수치가 멈춘다는 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숨기고 싶을 만큼 나빴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단서, 그 좁아진 문 앞에 몰린 사람의 숫자입니다. 2026년 중국 대학 졸업자는 1270만 명, 역대 최대 규모예요. 서울 인구보다 많은 청년이 한 해에 동시에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받아줄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죠. 자, 4개의 단서를 모아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빚이 발목을 잡고 집값은 무너지고 진실은 통계에서 지워지고 일자리는 사람 수를 못 따라갑니다. 청년 한 명이 게을러서 누운 게 아니라 나라라는 거대한 무대가 통째로 기울어져 있었던 거예요. 무대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었으니 누가 그 위에 서 있어도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남의 나라 얘기일까요? 저는 중국 청년들의 가계부를 들여다보다가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N포 세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엔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다는 3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났어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지 끊고 결국 꿈마저 접는다는 5포, 7포로 번졌습니다. 포기 목록이 길어진 만큼 누운 자세도 더 깊어진 셈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중국 청년들이 누워버린 것과 정확히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바다 건너의 낯선 사건이 아니라 같은 셈법의 다른 버전인 거예요. 무릎 꿇기는 싫고 그렇다고 일어설 수는 없으니 그냥 들어 누울 뿐이다. 한 중국 청년이 남긴 이 말이 한국 청년의 속마음과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표현만 탕핑해서 M4로 바뀌었을 뿐 일어설 힘을 잃었다는 결론은 똑같거든요. 숫자로 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한국에서 일도 안 하고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 이른바 니트가 2024년 기준 약 125만 명입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로 좁혀봐도 그 비중이 18.3%, 5명 중 1명꼴입니다. 더 뼈아픈 건 이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가운데 청년 니트가 오히려 늘어난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이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담을 쌓은 은둔, 고립 청년도 2023년 기준 약 51만에서 5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광역시 하나의 청년 인구가 통째로 방에 갇힌 셈입니다. 가끔 은둔 청년이 100만이라는 말도 들리실 텐데 그건 일도 공부도 안 하는 더 넓은 범위를 뭉뚱그린 숫자예요. 은둔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정확히는 50만 명대입니다. 그래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출산율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중 꼴찌였죠. 한 세대가 절반 넘게 줄어든다는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2024년 0.75명으로 반등했고
2025년 잠정치는 0.80명까지 올라섰어요. 4년 만에 0.8명대를 되찾은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안도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0.80명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단순 비료가 아닙니다. 청년이 소비를 멈추고 결혼을 멈추고 출산까지 멈추면 나라 안에서 도는 돈이 식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가게가 문을 닫고 가게가 문을 닫으면 다시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줄면 청년은 또 한 발 뒤로 물러서고요. 이 악순환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다음 청년이 또 들어눕는 겁니다. 중국에서 본 그 늪이 한국에서는 다른 입구로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입구만 다를 뿐 빠지면 똑같이 발이 안 빠집니다. 중국의 35살의 저주 기억하시나요? 35살 전엔 인재고 그 뒤엔 인건비라며 먼저 내쳐진다는 그 말입니다. 한국 직장인이라면 40대 희망퇴직이라는 단어로 이미 그 서늘함을 알고 계실 거예요. 법으로 정한 정년은 60살이지만 몸으로 느끼는 정년은 그보다 한참 앞당겨져 있잖아요. 바다 건너의 35살이나 우리 사무실의 40대나 등을 떠밀리는 풍경은 닮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아직 임금도 높고 일자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언제까지일까요? 참, 오해는 마세요. 인구가 당장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북해 입법조사처는 지금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를 가정해 2750년을 소멸 시점으로 봤습니다. 수백 년 뒤의 이야기죠. 통계청 시나리오로 봐도 2073년 총 인구가 약 2553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줄어드는 미래인 거예요. 다만 그 먼 종착역을 향한 첫 발걸음은 지금 우리 옆자리에서 이미 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늪에서 빠져나올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여러분, 누워있던 청년들에게 그 다음 단계가 있었습니다. 탕핑이 끝이 아니었거든요. 2022년 3월부터 중국 청년들 사이에 새로운 말을 퍼졌습니다. 바로 바이란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내버려 둔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회복할 생각조차 접고 그냥 썩게 두는 겁니다. 탕핑이 최소한만 벌며 버티는 소극적 저항이었다면 바이란은 그 버팀마저 놓아버린 태도예요. 이 말은 웨이보에서 수억 회 조회되며 번졌습니다. 체념도 진화한다고 할까요? 처음엔 눕더니 이제는 일어날 생각조차 접는 겁니다. 청년의 마음이 한 단계 더 가라앉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앉음의 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답은 결국 경제로 돌아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중국 성장률을 2026년에 4.5%로 봤습니다. 숫자만 보면 높아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물가도 월급도 같이 식는 디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니 내수가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정책 부작용도 겹쳤습니다. 다 함께 잘 살자는 공동부유 캠페인이 빅테크와 사교육 단속과 맞물리면서 정작 청년이 취업하던 일자리부터 줄어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하라는 나라가 일자리를 줄인 셈이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 청년들을 게으르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누운 게 잘못이라는 거죠. 하지만 게으름을 탓하는 한 출구는 열리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사람한테 돌리면 구조는 그대로 남으니까요. 그러면 길은 정말 없을까요? 큰 방향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노동시간과 고용연령 차별을 말이 아니라 실제로 손봐야 합니다. 주 72시간 관행과 35이면 잘리는 절벽을 그냥 두면 누가 일어서겠어요? 둘째, 청년을 묶어둔 부채 구조를 풀어야 합니다. 수수료가 이자보다 큰 대출의 늪에서 발을 빼게 해줘야죠. 셋째, 내수와 주거를 안정시켜서 일하면 남는 구조를 되살려야 합니다. 결국 청년이 누운 건 셈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셈이 정확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래도 남지 않는 계산이 나오니 누운 겁니다. 그 계산을 바꾸는 건 청년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가 그대로면 의지는 매번 같은 답을 내놓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점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게으른 세대라는 손쉬운 말로 덮으면 정작 손봐야 할 셈법은 영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하는 게 남는 장사라고 느끼시나요? 야근을 하고 나면 통장이 정말 늘어나던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셈법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청년들의 N4 가계부를 직접 뜯어보겠습니다. 중국 청년의 가계부 옆에 우리 청년의 통장을 나란히 올려놓고 숫자가 어디서 새는지 한 줄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